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관 8명의 최종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 특검 연장이 무산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등 후속 대응책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헌법재판소가 어제 6시간 반에 걸친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비공개 평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겨둔 상태인데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교수님, 사실 이제 심판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적지가 않았는데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총평을 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하실지? 이게 절차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절차가 잘못됐다. 네, 우선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면요. 13개 항목에 대해서 무죄냐 유죄냐를 다 따지고 나서 그리고 그 유죄 판결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탄핵감이냐 아니냐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면은 죄인이니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탄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정치적인 그 외국의 경우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 탄핵 심판을 이 헌재에다가 둔 것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계속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결국 법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성립되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꾸 정치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면은 헌재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판단은 국민투표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거지. 헌재에서 왜 헌재는 법관이죠. 예. 네, 그 법관이 그 법관의 정치적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 확실하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 선거법 위반했다. 예. 이것이 확실했으니까 이것이 과연 탄핵감이냐 아니냐를 따진 건데 지금 13개를 쭉 걸어놓고 다 부인하고 있죠. 다 부인하고 있고 하나도 증명된 게 없어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은 탄핵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의혹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죄가 된다. 그런다면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된다. 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이제 이런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 교수는 어떤 생각으로 계신지요? 전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준비 기일에도 그랬고 또 변론 기일에도 출석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헌재 출석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뭐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충분한 충분한이란 그 형 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소명권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들도 뭐 상당히 어제 더 많은 시간을 5시간 변론을 했잖아요. 네네. 국회 측 대리인단보다 훨씬 많이 했잖아요. 6시간 반 정도 총 변론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목조목 뭐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문건 유출 같은 경우도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도 일단 전경련이 주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처럼 어제 대리인단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또 하나 좀 이제 눈여겨봤던 것이 대통령이 출석한 대신에 그 대통령이 그 의견서를 냈잖아요. 서면 진술. 그래서 이제 낭독을 네. 했지 않습니까? 거기 쭉 보면 이제 박 대통령의 그 심정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러나 있는데 어쨌든 가족사를 강조한 거 같은 건 대단히 특이했던 것 같고 일단 국민들의 동정 여론에 호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1월 1일 날 기자간담회 때도 그랬고 지난달 25일 날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주장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일단 대통령과 대통령 측은 예. 전반적인 이 탄핵 사유를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입증할 기회를 시간을 주었고 충분히 네.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의원님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영작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 우리 헌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에서 어떤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탄핵 절차를 밟아야 옳은 거 아니냐 이랬을 경우는 지금 우리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헌재에서 판단하는 이 헌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을 했지만
또 중앙선관위가 유권 해석으로 이거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했지 이게 법원에 가서 유무죄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유권 해석을 가지고 탄핵에 들어갔던 네. 상황인데 지금 헌재의 이 심리는 형사재판, 형사소송법은 따르지만 형사재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오히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또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국회에서 소추가 됐고 헌재가 막바지 이 최종 변론까지 끝냈고 이제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걸 더 이월할 가능성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라면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한 결과 또 헌재에서 심리하면서 각종 증언을 들은 결과를 가지고 과연 국민의 신뢰에 어긋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했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이 최종 변론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건 정말 양쪽에서 합리와 상식과 이성이 불꽃 튀기는 이런 고도의 법리 대결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좀 감정 섞인 이런 변론들이 이루어져서 좀 사실 이제 아쉽다고 박 생각합니다. 대통령 측 심판 절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취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당한 말이죠. 정당한 그러니까 말이다. 네, 단 하나도 법적으로 이 법적으로요. 유죄 판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런 정황도 없고 그거는 단지 특검의 주장이고 이 국회의 주장이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요 국회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박 대통령 파면에 국민 승리 선언해달라. 그 어떤 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촛불만 국민인가요? 태극기는 국민이 아닌가요? 요새는 태극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기 뭐 국민 승리 선언해달라는데 어떤 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정치적 판결을 해달라? 완전히 소위 촛불 민심이라는 것에 밀려가지고 촛불이 원하니까 파면해달라. 이게 말이 돼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네. 20차례에 걸친 변론을 했는데 네. 이제 와서 각하를 한다? 그러면 초기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글쎄, 그건 제가 법학자가 아니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여기 실제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얼떨떨했어요. 얼떨떨했다. 사실 얼떨떨했던 건 확실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그 측에서도 변호인들도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국회 측에서 오죽 궁색하면은 국민 승리 선언해달라. 대통령 파면에서 국민 승리 선언해달라. 촛불 민심 승리 선언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헌재가 결정할 내용이냐?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절차의 문제에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나왔던 판결이 있어요. 지난 헌정사상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 그때 처음이었잖아요. 2004년도에. 근데 국민의 신의를 현재 위반한 그러한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라는 게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있을 때 국회가 의결을 해서 그것을 이제 헌재가 판결하는 거잖아요. 예. 저 아까 이상일 의원 말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헌재가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결정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국민 주권 원칙이라는 게 예. 주권자가 국민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권력을 회수하는 절차잖아요. 이게 형사상의 유죄나 무죄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다들 아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유죄 무죄보다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의 유무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 헌법재판소는 네네. 당연히 정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이 같이 아우러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단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그 의원들이 찬성한 것을 좀 헌법재판관 9명에서 완전히 맡겨야 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절차가 잘못되면 각하해야 된다는 건 저는 논리 비약이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네. 앞으로 탄핵과 기각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뭐가 될까요? 결국은 그거였죠. 대통령에게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 혐의들,
특검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했느냐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아홉 명의 현인의 입에 달린 거라고 봐야죠. 절차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평일을 연다고 하니까 과연 각하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셋 중에 하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특검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사실 이제 특검 슈퍼 특검이다. 여러 가지 성과가 많았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인데 박영수 특검팀의 먼저 성과를 꼽는다 그러면 최대 성과 뭘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특검도 그런 주장을 할 것 같은데 뭐 수사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어찌됐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영장을 2번 뭐 청구한 끝에 구속 수사를 하게 됐고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아마 특검에서 최종 뭐 기소할 사람들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한 거로 오늘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동전의 양면이죠. 검찰은 그걸 하지 못했는데 그걸 뭐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못했었죠. 그런데 수사를 뭐 진전시켜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네. 등등 해서 영장을 발부받도록 한 거. 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게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뭐 대통령과 관여성은 나왔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문제가 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몰라도 그동안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판단을 해서 발부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돼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면 예. 이건 사실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특검이 더 보강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거. 또 아쉬운 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좀 성급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뭐 좀 실패한 측면이 있지만 이거는 예. 검찰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 비리 문제까지 검찰이 뭐 수사를 할 터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공판에서 김 전 실장 블랙리스트 이거 이전 정부에도 있었다. 뭐 전 정부는 코드 인사가 더 심각했는데 왜 이러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 과거 정부가 그랬다 치더라도 네. 과거 정부가 그렇게 했을 수 있죠. 또 실제로 불이익을 줬을 수가 있죠.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고 확인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정부가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정부가 잘못했을 때 면책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네. 봐요. 게다가 창조 경제를 외쳤고 문화 융성을 외친 정부 아닙니까? 그럴 때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뭐 문화예술계에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노골적인 뭐 불이익을 줬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헌법 정신과는 맞지 않다고 부합하지 봅니다. 않는다. 이 교수님께서 사실 이번 특검 공과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선요, 네.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우파 언론과는 단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러니까 그분은 블랙리스트를 대놓고 했어요. 예. 공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뿐이에요. 정부 보조금으로 이제 좌파 언론 배달하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우파 언론에 굉장히 많은 그 손해를 주게 했다고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좌로 기울어졌다고 판단되는 문화계를 바로 세워보자라는 의도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거를 공개를 안 하고 했다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을 내놓고 했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있다. 뿐이지 저 통치자의 생각에 따라서 문화계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그리고요.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어때요? 들어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블랙리스트 자체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신지? 아니요. 그것이 조직적으로 만들었느냐, 체계적으로 만들었느냐, 정부 차원에서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우연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빼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 공평성을 위해서 네. 공평성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춰보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요, 이게 국정농단이거든요. 국정농단인데 지금 국정농단에 대해서 하나라도 조사했네. 이거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특검이 아니고 이재용 특검이 돼버렸어요. 특검의 네. 수사가 네, 특검이 완전히 핀트가 벗어나가 버린 거죠. 처음에 의도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재용이가 최순실에게 돈을 줌으로써 그 돈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어갔다. 그거를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뇌물만 했지 국정농단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고 이름은 국정농단이라고 그랬지만 처음부터 의도가 잘못됐고 잘못됐다. 괜히 이재용 부회장이 유탄을 맞은 유탄을 맞았다. 네, 특검의 그렇게 돼버린 거죠. 초점이 삼성, 국정농단에서 삼성으로 어긋났다라는 주장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검이 밝혀낸 게 많죠. 특검이 삼성만 특검한 건 아닙니다. 일단 블랙리스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이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우파 좌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노 대통령이 특정 언론에 대해서 네. 상당히 뭐 비판적인 관점으로 봤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뭐 잘했다는 거 아니고 아까 우리 이상일 의원 말씀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블랙리스트가 뭐 제가 뭐 우리 이 교수님 말씀에 이렇게 토를 다는 건 아닌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블랙리스트는 대단히 광범위했고 그리고 아주 명단으로 나와 있었고 그리고 물론 뭐 그것도 최종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분명해서 어쨌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끊고 이런 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네.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삼성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르키스 스포츠재단의 강제 출연 문제가 가장 컸던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경련이 주도를 했다라고 이제 대통령 측은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특검이나 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이건 좀 강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뭔가 최순실을 돕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가관계 성립했다라고 봐서 이제 그 뇌물공여죄로 혐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하나 예. 있고 이대 학사비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런 것도 특검이 밝혀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 이런 거 국정농단이죠. 더 이상 뭐가 국정농단입니까? 대통령이 일개 사인에게 그야말로 대통령의 말씀처럼 연설문 한두 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정농단이 아니고 오로지 네. 삼성에만 집중했다고 얘기하면은 삼성은 사실은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특검이 상당 부분을 다른 데도 많이 집중을 했어요. 삼성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 네. 사실 이제 우병우 전 그런 점이 민정수석이나 저는 미진한 네. 부분이 있다고. 예.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수사를 했으면은 영장이 기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여러 가지 인맥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그런 추측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병우 수석의 수사가 안 된 거, 특히 이제 대면 조사를 못 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청와대 압수수색의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발됐고 예. 이런 것들은 특검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그 가슴 아픈 그리고 이제 뭐 유감이다 아니면 유감이다 말은 아니지만 안타깝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야지 삼성에만 집중됐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 하나만 않겠어요? 좀 덧붙이자면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초점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좀 맞춰진 것 같은 인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왜 초점이 됐느냐 그리고 왜 구속이 됐느냐를 생각을 한다면 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또 청와대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했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그런 지원의 대가로 결국은 최순실 씨가 혜택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80억 가량 지원했고 그걸 포함해서 230억 계약을 하게 체결했고.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관련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타겟으로 특검이 수사를 했던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뇌물 먹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용 착수한 거죠. 착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요, 그 돈이 실질적으로 커다란 돈은 미르나 K스포츠로 갔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에서 사실은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실세니까 그 실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뭐
봉화대군이라고 그랬나요? 그 형한테 돈 갖다 주고 그 전 모든 정권에서 실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갖다 주는 거는 일종의 관례 같이 된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다면은 지금 저 돈을 준 사람 줘서 어떤 뭐 부정한 뭐를 얻었다라면 문제지만 내가 봤을 때는 최순실이한테 돈 갖다 줘서 부정하게 얻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요.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상요, 또 정부 구조상 이 국민연금 같은 데서 이 청와대의 결정이 없으면 커다란 건 아무것도 결정 못합니다. 네. 뭐라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결정이 뇌물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그렇게 보기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삼성도 피해자일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군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은 조사가 됐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은 조사가 안 됐어요. 대통령 네. 대면 조사가 조사된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한테 뇌물을 주는 흔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흔적이 없다.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요.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돈 몇백억 먹고 그거 해주겠어요? 그런다 우리나라가 너무 슬픈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걸 최순실인데. 뇌물이라고 봤을 때 그건 최순실이에요. 네, 왜 대통령을 조사하느냐? 근데 네. 일단 오늘 특검이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했어요. 이규초 특검보의 말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피의자로 입건하겠다. 사실 지난번 검찰이 특검의 수사를 넘기기 전에도 최순실의 뭐 직권남용 이런 쪽에도 이제 피의자로 입건을 했었죠. 네. 이거는 이제 뇌물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특검을 계속 봤던 거 아니에요. 근데 대면 조사라는 게 박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3차 담화 때 11월 29일 날 작년도 받겠다. 얘기입니다. 검찰 조사도 받고 특검 조사도 받겠다는데 검찰 조사는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특검 조사 받는다는데 결국 안 받았고 또 원래 지난 9일 날 받기로 했다가 대면 조사를 하기로 했다가 이제 뭐 언론에 유출됐다라는 이유로 이제 무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이건 특검이 혐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이건 사실은 헌재의 판단과 또 이 법원의 판단 또 별개잖아요. 지금 헌재에서 만약 인용이나 기각이 내렸다 하더라도 그 법원 판단 기소되면 다를 수 또 있죠. 법원이 또 네네. 공판을 하는 거라서 네네. 그건 여기서 우리가 뇌물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별로 의미가 그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 특검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국회도 소추의결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절차가 잘못됐다, 이 탄핵이 잘못됐다, 헌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건 논리의 비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특검이 이렇게 분명히 밝히기를 최순실 씨에 대한 추가 기소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공모 혐의를 지금 적용을 한 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적 박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지금 늘 강조하시잖아요. 나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뇌물을 직접 받은 건 없어요. 그러나 최순실 씨가 지금 뇌물 수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공모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을 때 왜 네. 최순실 씨, 정유라 씨 그 승마 이걸 지원하지 않느냐 그 호되게 꾸지람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진술에 것들이 의하면, 네.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그게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대통령은 다 부인하고 계시지만 많은 기업들은 특히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부 청와대와 대통령 강요에 의해서 돈을 내게 됐다. 그러니까 이 강요 혐의도 뇌물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강요 혐의가 과연 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위임한 이 국가 권력을 사용을 해서 기업들을 강요를 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재는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남은 몫을 받은 검찰 또 법원의 판단에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무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또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강한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야사당은 오는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정중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야사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즉각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상입니다. 특검 연장 요구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선고가 날 텐데 무슨 특검을 또 이렇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 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을 운운하는데 이건 무슨 완전 재미 붙인 겁니까? 이래서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든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만 떨어지면 탄핵 카드가 나올 겁니다.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봤는데, 이 교수님, 사실 이제 야권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가 탄핵 사유다, 이런 주장인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건 완전히 정치적인 판단인데 정치적인 판단이다. 완전히 정치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탄핵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정권 지금 확실한 여소해야 된대요. 누가 집권을 하게 되건. 그 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뭐 몇 달에 한 번씩 총리가 알아치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치를 희극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게 무거운 거고요. 또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려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저도 박사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황교안 대행이 특검 이 수사를 연장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 수사가 아직 완료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에도 뭐 그런 취지로 연장하게끔 돼 있지만 많은 뭐 본인이 설명을 하셨죠. 이 국가적인 혼란 상황 을 염두에 뒀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뭐 연장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황교안 대행을 탄핵한다는 건 그건 명백히 법치주의의 저는 위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당도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있었을 그렇습니다.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또 공세를 펴는 과정에서 뭐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탄핵을 해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할 수 있는 그 힘은 있잖아요. 의석수가 있죠. 그럼 황교안 대행도 권한이 정지가 되고 유일로 지금 경제부총리가 또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황교안 대행은 개인적으로 물러날 수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네. 지금 그 관련 법에 돼 있잖아요. 물론 총리이기 때문에 저는 물러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뭐 자진 사퇴에도 인사권자가 없으니까 저기 할 수 있는데 총리는 뭐 대통령이 지금 뭐 권한 정지 상태지만 인사권자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다면 총리는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행이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자유한국당 후보로도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 자리를 던지고 후보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것까지도 제가 염두에 보기에는. 뒀다. 그러나 이거는 탄핵을 하려면 명백히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공방의 대상은 되지만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저도 황교안 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 안 한 거는 전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특검법 이번에 보면은 일단 수사 기간 내에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공소 제기 여부가 어렵다든지 이런 결정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대통령이 그 사유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보고하고 그다음에 연장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1회 한정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사실 특검법의 이 취지는 연장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뭐 또 미진한 부분도 있고 예. 뭐 대면 조사 안 됐잖아요. 일단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미진한 부분이죠. 그래서 특검 기간 연장하는 게 좀 맞았다고 보는데 일단 뭐 거부를 했어요. 뭐 대통령 권한대행의 뭐 고유 권한일 수 있고. 권한을 예. 뭐 행사한 거라고 봅니다. 여기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단지 두 분 말씀처럼 이게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특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검 연장 기간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네. 잘된 일 같지도 않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게 완전하게 헌법과 법률에 심대하게 위배됐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건 탄핵 사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야당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네. 정세균 국회의장을 상대로 직권 상정해라 이런 목소리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지요? 직권상정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다르다. 왜냐하면 특검 연장을 위해서 그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 달라라는 것이고, 물론 거기 또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지 직권상정할 수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으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 부분하고 네. 특검 연장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하고 물러나게 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 새로운 특검법도 직권 연장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권 연장을 네. 해야 된다는 직권 상정해달라. 예. 당위성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과 별개로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탄핵하고 당신 물러나시오. 예.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아마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특검법을 내서 직권상정을 국회의장 만나서 요구를 했는데 국회의장이 어렵다고 요건이 했습니다. 안 갖춰져 왜냐? 있다. 분명한 법적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비상사태, 천재지변, 그다음에 교섭단체 합의예요. 이 요건이 분명히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해주니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도 본심은 뭐 새 특검법 아마 다시 제정하고 싶긴 할 텐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이건 직권상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선진화법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한계점이다 그런 지적인데 사실 이제 특검 무산과 관련해서요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야권 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박지원 대표, 추미애 대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저희 국민의당과 제가 선 총리 후탄핵을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모 대통령 후보는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해달라는 거죠. 중립적 내각이 거국 내각이 설립됐다고 하면은 탄핵 안 됐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총리에 대해서 권한을 이양한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총리에 대해서 서로 정치권 제밥 노름을 했다고 한다면 탄핵 국면까지 끌고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정 대선 주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 해법을 줄기차게 무시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일하도록 한 것도 야당입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행의 정상적 권한 행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모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박지원 대표가 앞서가는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자 추미애 대표가 엄호에 나선 모습인데 자,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걸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정치인들이 너무 단견해요. 단견이다. 근시안적이에요. 좀 멀리 보고 나라를 보고 생각을 했어야지. 그 당시에 그 정치 원로들도 나서가지고 대통령 4월까지 하야하고 6월 달까지 새 정부가 들어오는 그걸로 가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전 대표도 뭐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지금 얘기하는 안 지사는 뭐 서은이라고 했다 지금 폭탄을 맞고 네. 있는데, 네. 저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탄핵을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탄핵을 쫓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 네. 이게 너무 단견한 것이 단견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걸 너무 단견한 어떻게 좀 것이다.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런 이견. 뭐 저희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을 다 염두에 두고 정치 공세까지 섞여 있는 셈이죠. 특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앞서가는 주자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공격을 하는 측면이 있고 저는 박지원 대표의 저 말씀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민의당에서 저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저걸 걷어찬 셈이죠.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그때는 강경론으로 또 손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박사님 말씀대로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했다가 그때 촛불 민심이 그거하고 좀 달랐어요. 다르네. 그리고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굉장히 사이다로. 강경하게 과격 발언을 하면서 뜨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또 선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거는 정치적인 해법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했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일단 총리는 바꾸고 고국중립 내각 만들어서 정치적인 좀 안정 조치를 취하면서 탄핵은 탄핵대로 가보자고 했던 건데 그걸 민주당이 걷어찼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황교안 대행이 특검 이 수사기관 연장을 안 해주니까 네. 결국 민주당 당신 책임 아니냐 이렇게 저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죠. 여야 합의 총리가 정치권의 화두였잖아요. 뭐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퇴각론이 계속 되어 왔었는데 우리가 좀 가만히 반출해 보면은 여야 합의 총리를 전제로 해서 질서 있는 퇴진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의 이선 후퇴가 나왔는데 근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갖다가 여야 합의 없이 네.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김병준.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받지 않을 명분이 생겼던 거예요. 또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하자고 해놓고 김병준 총리를 덜컥하면은 야당이 설령 김병준 총리를 염두에 뒀다 하더라도 받을 명분이 없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선 후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가 만약에 이제 자리에 앉고 황교안 대행이 물러난 다음에 황교안 총리죠 그 당시는 그럼 대통령 이선 후퇴가 애매하지 않느냐. 예. 법적 이 영역이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민주당은 주장했던 것이고 예.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다 정치적인 이 유불리에서 계산했겠죠. 그러나 국민의당의 지금 박지원 대표 얘기도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민주당의 그러한 주장도 저는 납득할 수 있는 사실 현 일리가 있다고 상황에서 봐요. 이거를 네. 다시 재론한다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너무 같아요. 많이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민주당 경선 인단이 벌써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흥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이제 오는 금요일인데 첫 후보 간 토론회가 열려요. 안희정,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시장 측에서는 이제 획수가 적다.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방송 토론회 좀 중요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실수만 하면 네, 이게 방송 내 입다까지 모든 걸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질문 한번 다시 드릴게요. 네. 어느 후보가 실수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지금 가장 선두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가 이재명 씨 같은 분이 막 쏴대면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토론회가 이 어떤 판세에 큰 영향은 안 준다고 대체로 전문가들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도 결과적으로도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와 있었고 다만 1997년에 신한국당의 이 경선을 앞두고 소위 그 당시 구룡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TV 토론으로 확 뜬 분이 이인재 전 의원이에요. 정말 TV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면서 이 판세에 큰 변화를 줬는데 이번에도 그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가장 앞서 나가는 주자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고. 그리고 추미애 지금 당대표가 친문 핵심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의 어떤 경선 룰을 세팅할 때 지금 탄핵 결정 전에 한 번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라디오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전부 지금 불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나는 준비된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 과거에도 지난번 대선 때도 TV 토론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토론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정말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요. 근데 문재인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이 지금 치러질 경우에 헌재가 지금 심리 중인데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다. 그래서 대선을 과열 안 시킨다면서 토론에 대해서 좀 자꾸 네. 좀 기피하는 인상을 주는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새머리는 계속 하고 계세요. 무슨 그 대규모 싱크탱크 동원하고 해서 오늘 또 1000페이지짜리 정책 제안서도 받고 했는데 근데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게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탄핵 문제는 헌재에서 다루는 겁니다. 네. 정치인이 할 게 없어요. 결국은 이제 공격을 아무래도 네, 문재인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대표가 받을 것이다. 어차피 지금 대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토론에 대해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토론이 열리면 과연 제대로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부호를 찍고 문재인 있습니다. 대표가 과감하게 토론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이런 비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얘기하는 게 지금 문재인 대표 본인 얘기는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탄핵 전이기 때문에 뭐 과열되면 안 된다는데 그 논리가 잘 맞지 않죠.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1위 후보가 토론을 자꾸 기피하잖아요. 안전적으로 이제 이걸 굳히려 하니까 이 판세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직 뭐 40%도 아니잖아요. 전체 지지율이. 그래서 아직 대세론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그 다른 후보들의 그 토론 제안 이런 거 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 굳이 왜 기피합니까? 그러니까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릅니다만 자꾸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기피한 적 없다라는 게 네. 입장이고요. 사실 이제 걱정되는 것은 내일 3.1절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 처음으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까지 가는데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닫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치의 실종이라며 정치권의 자제도 촉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